10. 기인과 영웅. 앞에서 의병들의 결점을 대강 말하였고, 여기서는 통틀어서 수인들 대다수의 성행과 견문을 대강 말하겠다. 감옥 밖 보통 사회에서는 듣도 보도 못할 괴이한 특징을 발견하였다. 보통 사회에서는 아무리 막역한 친구들 사이라도 내가 네 집에 가서 강도나 살인이나 절도를 하였노라 고 발언할 사람이 없거늘 하물며 초면 인사 후에도 서슴지 않고 내가 아무개를 죽였다. 아무개 집에 가서 불황당질 한 것도 나와 아무개가 하였다고 기탄 없이 이야기한다. 세상이 다 알듯이 그 죄로 벌을 받는 중이라면 그럴 수 있겠으나 스스로 숨겨서 밝혀지지 않았던 사건도 기탄 없이 공개한다. 우선 한 가지 먼저 말할 것은 어느 날 가만히 짜는 제3공장에서 최명식 군과 내가 소재부 일을 하던 때 일이다. 우리는 원료를 각 수인들에게 돌려주고 뜰을 소재하고 나면 수인들이 물건 만드는 구경이나 한다. 외 간수가 1시간 지킬 때는 자유가 없으나 조선 간수가 반시간 볼 때는 한가하다. 수인 전부가 담화회를 연 것 같이 수군거리면 조선 간수도 외 간수처럼 말을 말라 하고 외 간수보다 더 크게 호령하지만 실제로는 외 간수장이나 부장놈이 오는가 망보는 데 불과하다. 그 틈에 최군과 의견의 같고 다름을 시험하기로 하고 200여 명을 한 번은 올라가면서 살펴보고 한 번은 내려오면서 살펴본 뒤 그중 몇째 자리에 앉은 자가 특이하면 그 번호를 써가지고 서로 맞추어 보아 의견이 같으면 그 자의 인격을 조사하여 보기로 했다. 한 차례씩 시찰하고 돌아와 각기 적은 번호를 맞추어 보니 의견이 부합하였다. 그 자는 나이가 40이 넘어 보이고 몸과 진과 말은 들어보지 못했지만 똑같은 일옷을 입었으나 눈에 전기가 들어차 있어 우리 눈에 띄었다. 첫 번째 조사를 내가 하기로 언약하고 그 자를 찾아가 인사를 청하며 물었다. 당신은 어디가 본향이며 직력은 얼마나 되시오? 나는 괴산에 살았으며 강도 5년이고 재작년에 들어와 이제 3년 있으면 출감되겠소. 라고 답하고 그가 반문하였다. 당신은? 나는 안하게 살았고 강도 15년으로 작년에 입감하였소. 하, 짐이 좀 무겁게 되었소. 초범이시지요? 예, 그렇소. 외놈 간수가 오므로 그렇게만 문답하고 일어나서 와버렸다. 그 사람에게 가서 무슨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을 본 수인 중에 내게 묻는 자가 있었다. 56호는 그 사람을 이전에 아셨소? 몰랐소. 당신은 그가 누구인지 아시오? 알고 말고요. 남도 도적치고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은 없을 듯하오. 나는 흥미가 있어 더 물었다. 그가 어떤 사람이오? 그 사람은 삼남의 불안당 괴수인 김진사입니다. 이 감옥에 동당이 여러 명이 있다가 더러는 병이나 죽고 사형도 받고 방면된 자도 많지요. 하고는 말을 그쳤다. 그날 저녁에 감방에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벌거벗고 우리 뒤를 따라서 들어왔다. 오늘부터는 이 방에서 괴로움을 끼치게 됩니다.
나는 반기며 말했다. 당신이 이 방으로 전방되셨소. 예, 노형 계신 방이로 구려. 각각 의복을 입고 점검을 마친 후 나는 수인들에게 철창 좌우로 귀를 대고 간수의 신 끄는 소리가 들리거든 알려달라 부탁하고 그 사람과 담화를 시작하였다. 공장에서 잠시 인사를 하고 정다운 이야기 한마디도 못하고 헤어지게 됨을 퍽 유감으로 생각하고 들어오던 차에 노영이 방을 옮겨 동거하게 되니 퍽도 기쁩니다. 예, 나 역시 동감이올시다. 진사가 내게 마치 예수교 목사가 교인에게 세례 문답하듯 묻기 시작한다. 노형, 강도 15년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통으로 추설이요, 목단설이요, 북대요, 행락은 얼마 동안이요? 나는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였다. 진사는 방긋이 웃으면서 말했다. 노영이 북대인가 싶으오. 나는 처음 들어보는 문자라 북대라니요 라고 반문도 못하고 앉아 있었다.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듣던 수인 중 한 사람이 김진사에게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은 국사범 강도랍니다. 그런 말씀을 물으셔서야 대답 못할 것이요. 감옥 말투로 찰, 강도이니 개통 있는 도적이므로 내가 김진사의 말에 대답을 못하는 이유를 말했다. 김진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인다. 내 어쩐지 공장에서 노영이 강도 15년이라 할 때 아래 위 살펴보아도 강도 냄새를 발견 못하겠기로 북대인가 보다 했구려. 나는 양산학교 사무실에서 여러 교사들이 모여 지낼 때 우리나라의 소위 활빈당이니 불안당이니 하는 여러가지 비밀 결사가 있어서 진을 치고 성을 공격하여 살인과 약탈을 하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동작이 미난하여 포교와 군대를 풀어도 뿌리를 뽑지 못하는 것을 보면 분명 공고한 단결과 기민한 훈련이 있을 터인데 우리도 어느 날이고 독립운동을 하자면 견고한 조직과 기민한 훈련이 없이는 성공하지 못할 터이니 도적의 결사와 훈련을 연구하여 볼 필요가 있다 하여 몇 달을 두고 각 교사가 연구하다가 끝내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것이 생각났다. 3일 굶어 도적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자 드물다 하나 마음만으로 도적이 될 수는 없다. 한두 명의 좀 도둑은 가능하지만 수십 명, 수백 명의 집단체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데에는 반드시 지휘 명령을 보내는 기관과 주동인물이 있어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그만한 인물이 있다 하면 자격과 지량이 정부관리 이상의 인격자라야 할 것이니 연구조사하여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연구한 것이나 끝내 단서를 얻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 일을 생각하고 김진사에게 바짝 들러붙어 묻기 시작했다. 김진사란 자가 내가 자기의 동료 아님을 발표한 이상 내게 자기네 내막을 다 말하여 줄까 의문이나 이 기회가 아니면 평소에 애쓰던 것을 알 수 없다 생각하고 먼저 내 신분에 대해 대강 설명한 다음 물었다. 평소에 기위단체의 조직훈련을 연구하여 보았으나 단서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연구의 목적이 도적을 박멸함이 아니고 후일 나라 일에 참고 응용하자 함이었으니 명료하게 설명하여 줄 수 있겠습니까? 진사가 말했다.
우리 비밀결사의 시원과 유래가 여러 백년으로 이제는 자연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으나 기강이 엄밀한 탓으로 나라가 망함에 따라 예로부터 지켜오던 사회기강이 여지없이 추락된 오늘날에도 조선에서 벌의 법과 도적놈의 법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자인합니다. 노형을 북대로 생각하고 알지 못하시는 것을 여러 말로 물은 데 대하여 미안합니다. 그런즉 노형에게 물은 것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하고 이어 조직, 훈련, 실행의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오리다. 조선시대 이전은 상고할 수 없으나 조선시대 이후 도적의 계파와 시원은 이렇습니다. 도적이란 이름부터 명예롭지 않거든 누가 도적질을 좋은 직업으로 알고 행할 자 있으리오만 대개가 불평자의 반동적 심리에서 기인된 것이 외다. 고려말 이성계가 신하로서 임금을 져서 나라를 얻은 후 당시에 두문동 72인 같은 사람들 외에도 고려 왕조에 충성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자 많았을 것이요. 그러한 지사들이 비밀리에 연락 혹은 집단하여 가지고 약한 자를 구제하고 기운 것을 붙들고자 하는 선의와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보복적 대의를 표방하고 구석진 곳에 동지를 소집하였습니다. 조선의 은총과 국록을 먹는 자, 백성을 착취하는 소위 양반이라는 족속과 부유한 자의 재물을 탈취하여 비난한 백성을 구제하였는데 나라에서 도적이란 이름을 붙여가지고 500여 년 동안 압박, 도살하여 온 것이 외다. 그런데 강원도에 근거를 둔 자들의 귀감 명의는 목단설이요. 삼남에 있는 기관은 추설이라 하여 왔습니다. 북대라는 것은 무식한 자들이 임시로 작당하여 민가나 털고 약탈하는 자를 말하는데 목단설과 추설 두 기관에 속한 사람끼리 만나면 초면에도 옛 친구처럼 동지로 인정하고 서로 도우나 북대에 대하여는 두 설이 하나같이 적대시하는 규율을 정하였으므로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사형을 하는 것이 외다. 목단, 추, 양설의 최고 수령은 노사장이요. 그 아래의 총사무는 유사라 하고 각 지방 주관자도 유사라 합니다. 양설에서 하는 공동대회를 큰 장 부른다 하고 각기 단독으로 부하를 소집하는 것을 장 부른다 하는 것이 외다. 큰 장은 종전에는 매년 한 차례씩 불렀으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제알이 외놈이 하도 심하게 구는 탓으로 폐지하였습니다. 종전에 큰 장을 부른 뒤에는 어느 고을을 털든지 큰 시장을 치는 운동이 생긴 것이 외다. 큰 장을 부르는 본뜻은 도적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설의 공사를 처리하는 것인데 그때에 큰 시위 삼아 한 차례 하는 것이 외다. 큰 장을 부르는 통지에서 각 도, 각 지방의 책임자에게 부하 누구누구 몇 명을 파송하라 하면 어김없는데 흔히 큰 시장이나 사찰로 부르게 됩니다. 소명을 받고 출정하여 가는 데는 돌림장수로, 중으로, 상제로, 양반행차로, 등짐장수로 형형색색 별별 형식으로 가장해서 갑니다. 일례를 들면 연전에 하동 화계장에서 큰 장을 부르는데 볼만하였습니다. 그 장날을 이용한 것인데 사방으로 장을 보러 오는 사람이 길에 차서 몰려 들어올 때 거기에 섞여 도적놈들도 들어오지요. 시장이 한창일 때 어떤 행상이 들어오는데 상주가 삼형제요. 그 뒤에는
상복 입은 사람들과 말 위에서 호상하는 사람도 많고 상여는 비단으로 맵시 있게 꾸몄고 상력군도 일제히 소복으로 차려 입었습니다. 시내에 들어와서 큰 주점들에 상려를 세우고 나서 상주들은 죽장을 짓고 아이구 아이구 상려 앞에서 곡을 합니다. 상려꾼들에게 술을 먹일 때 어떤 호상객 한 명이 객국 한 그릇을 사가지고 상주에게 권합니다. 상주가 온순하게 그 자를 향하여 무슨 희롱을 못해서 상제에게 객국을 권하는가 그리 말라 하여도 객국을 권하던 호상인은 도리어 강권하여 기어이 상제들에게 객국을 먹이려 합니다. 온유하던 상주들도 차차 노기를 띠고 거절합니다. 아무리 무례한 놈이기로 초상하는 상제더러 객국 먹으라는 놈이 어디 있느냐. 친구가 권하는 객국을 좀 먹으면 못 쓰느냐. 이렇게 차차 싸움이 됩니다. 다른 호상인들도 싸움 말린다고 야단치고 장꾼들의 눈이 다 그리로 집중되어 웃기를 마지 아니할 즈음 상주 삼형제가 죽장을 들어 상려를 부수고 널을 깨고 널의 뚜껑을 획 잡아 제친즉 시체는 없고 오연발 장총이 가득 들었습니다. 상주, 호상군, 상력군이 총 한 자루씩을 들고 사방 길목을 지켜 출입을 막고 시장에 놓인 돈과 집에 쌓아둔 부상의 돈 전부를 탈취하여 가지고 쌍계사에서 공사를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노형이 황해도에 사시니 연전에 청단장을 치고 곡산 군수를 죽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청단장을 칠 때는 내가 총지휘로 도당을 용솔했습니다. 나는 어떤 양반의 행차로 가장하여 네 사람이 끄는 사행교를 타고 따르는 하인들을 늘어세워 호기 있게 달려들어 시장 사무를 무사히 마치고 질풍내오같이 곡산 군하를 습격하였는데 군수놈이 하도 인민을 절단내길래 죽여버렸지요. 노영의 근본 징역이 그 사실 때문이요. 아니요. 만약 그 사실이라면 5년만 지겠습니까? 이미 징역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기로 약소한 사건을 실토하였더니 5년형을 받았소. 조직 방법에 대하여는 근본 비밀결사인 만큼 엄밀하고 기계적이므로 설명을 충분히 해드리기 어려우나 노영이 연구하여 보아도 단서를 얻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부터 말씀하지요. 도당은 수요만 많고 정밀치 못한 것보다는 수요가 적어도 정밀한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 도, 각 지방 책임 유사에게 노 사장이 매년 각 분설에서 자격자 한 명씩을 정밀 조사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그 자격자란 것은 첫째, 눈빛이 굳세고 맑을 것. 둘째, 아래가 맞고. 셋째, 담력이 강실할 것. 넷째, 성품이 침착할 것. 이상 몇 가지를 갖춘 자를 은밀히 보고하면 설의 지도부에서 보고 올린 유사도 모르게 다시 비밀 조사를 하여 조사가 서로 부합될 때 그 설 책임 유사에게 맡겨 합격자를 도적놈으로 만듭니다. 합격자는 물론 자기에게 대하여 보고를 하거나 조사하는 것을 완전히 모르게 합니다. 책임 유사가 노사장의 분부를 받들어 자격자에게 착수하는 방법은 먼저 그 자격자가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알아보고 여색을 좋아하는 자에게는 미색으로, 술을 즐겨 마시는 자에게는 술로, 재물을 좋아하는 자는 재물로 극진히 정을 베풀어 환심을 사서 친형제 이상으로 정의가 밀착해 된 후
훈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방법의 일단을 말하면 책임자가 자격자와 같이 어디 가서 놀다가 밤 깊은 후 같이 돌아오다 어떤 집 문 앞에 와서 책임자가 그대가 잠시 동안만 이 문 밖에서 기다려주면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주인을 보고 곧 나오겠다 고 요청하면 자격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문 밖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섰을 것이외다. 갑자기 앞마당으로부터 도적이야 고함이 일어나고 그 집 주위로 벌써 포교가 달려들어 우선 문전에 서 있던 자격자를 포박하고 앞마당에 침입하였던 책임자를 포박하여 가지고 깊은 산골로 끌고 가서 신문을 게시합니다. 주로 자격자에게 대하여 70여 종의 악형으로 고문을 해서 자기가 도적이라고 말하면 그 자리에서 흔적 없이 죽여버리고 끝끝내 도적이 아니라고 고집하는 자는 포박을 푼 후 외진 곳에 데리고 가 며칠간 술과 고기를 잘 먹여가지고 입당식을 거행합니다. 입당식에는 책임 유사가 정석에 앉고 자격자를 앞에 꿇어앉히고 입을 벌리라 한 뒤 칼을 빼 그 끝을 입안에 넣고 자격자에게 위아래 이빨로 칼 끝을 힘껏 물라 호령합니다. 그리고 칼을 잡았던 손을 놓고 나서 다시 내가 하늘을 쳐다보아라. 땅을 내려다보아라. 나를 보아라. 호령한 뒤 다시 칼을 입 안에서 빼 칼집에 넣고 자격자에게 너는 하늘을 알고 땅을 알고 사람을 안즉 확실히 우리의 동지로 인정한다 라고 선고합니다. 식을 마친 후에는 입당자까지 영솔하여 예정 방침에 의해 정식으로 강도질 한 차례를 하고 빼앗은 작물을 신입당원까지 고르게 나누어 줍니다. 몇 차례만 동행하면 완전한 도적놈이 됩니다. 나는 또 김진사에게 물었다. 동지가 사방에 흩어져 움직이니 동지들이 서로 모를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러면 서로 만나서 충돌을 피하기 어렵고 여러가지 불편할 터인데 동지들은 서로 무엇으로 표별합니까? 그렇지요. 우리의 표별은 자주자주 고치는 까닭에 영구히 정해진 것이 없으나 반드시 표별은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얼마 전 어떤 여관에 대상인 몇 명이 숙박함을 알고 밤중에 도당을 이끌고 침입하여 재물을 약탈하는데 갑자기 좌중에 낮을 땅에 대고 꿈쩍을 못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반벙어리 말로 에구 나도 장 담글 때 출염돈 성냥 내었는데요 하고 우리끼리 통하는 표별을 말합니다. 저놈 방자스럽게 무슨 수작을 하니 저놈부터 동료 앞세우라 하여 끌고 와서 문답한 결과 확실히 동지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동지까지 작물 나누는 것을 같이 하는 것이 법입니다. 나는 또 물었다. 내가 혹시 듣건대 도적한 작물을 분배하다가 싸움이 되어 그로 인해 발각 체포된다고 하니 그것이 결점이 아니오. 그것이 소위 북대의 소행입니다. 우리 개통 있는 도적은 절대로 그런 추태가 없습니다. 첫째, 우리는 임시로 도적질을 자주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차례요. 많아야 두세 번에 불과합니다. 작물 나누기에는 더욱 예로부터 정한 규칙에 의하여 분배하되 100분의 몇 분은 노 사장에게로 그 다음 각 지방의 공용 몇 분은 조난당한 유족의 구제비 이처럼 몇 분을 먼저 제한 후 극단의 모험을 감수한 자에게 장려금까지 주고 나서
평균 분배하므로 그런 패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 법에 4대 사형죄가 있습니다. 제1조 동지의 처첩을 간통한 자. 제2조 체포, 신문 때에 자기 동료를 실토한 자. 제3조 도적질할 때 작물을 은닉한 자. 제4조 동료의 재물을 강탈한 자입니다. 포교는 피하여 멀리 도주하면 혹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으나 우리 법으로 사형을 받고 그물을 빠져나가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적질하기 싫든지 나이 많아 도당에서 물러나기를 청원하여도 동지가 급한 경우 자기 집에 숨겨주는 한 가지 일만은 응낙한다는 서약을 받고 난 뒤 행락을 면제하여 줍니다. 행락이 무엇이요? 큰 즉 도적질을 이름하여 행락이라 합니다. 만일 행락을 하다가 포교에게 체포되면 생환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여보, 우리라고 잡히는 족족 다 죽는다면 여러 백년 동안의 근거가 소멸되었을 것이요. 우리 떼서리, 떼도둑이 민간에만 있지 않고 사왕계, 특히 포도청과 군대에 요직을 가지도록 하였다가 어느 도에서 도적이 잡힌 후에 서울로 보고가 오면 자연 바른 도적, 곧 설과 가짜 도적, 북대를 변별할 수 있으니 북대는 지방 처결에 맡기고 바른 도적은 서울로 압송하여 동료를 실토한 자는 사형케 하고 자기 사실만 공술한 자는 기어이 살려서 옷과 밥을 주고 추록시킵니다. 김짐사의 말을 듣고 나는 생각하여 보았다. 내가 국사를 위하여 원대한 계획을 품고 비밀결사로 일어난 신민의 회원의 한 사람이지만 저 강도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조직과 훈련이 아주 유치한 것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당시 옥중의 수인들 중에도 이 같은 강도의 인격이 제일이므로 외놈에게 의뢰하여 순사나 헌병보조원 등 외관리를 하다가 들어온 자는 감히 수인들 중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 사기, 절도, 횡령범들도 강도 앞에서는 옴짝을 못하기 때문에 수인계의 권위를 강도가 잡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동지 중에는 목단설, 추설 강도보다 월등한 행동을 한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는 고정화가 의식항쟁을 벌인 것을 위시하여 고봉수가 담임 간수를 발로 차 거꾸로 때렸다가 간수가 일어난 후에도 죄를 받지 않고 도리어 상표를 받은 것도 특이한 것이었다. 그 외놈 간수는 수인에게 욕당한 것을 상관에게 보고하자니 자기가 욕 먹겠으므로 고봉수의 행동이 극히 모범이라고 보고했던 것이다. 그 밖에 김옥량이 간수들을 매수하여 보약을 비밀히 갖다 먹고 각 신문을 들여다보는 것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특출한 자는 도인권이다. 도구는 본시 용강 사람으로 노백린, 김희선, 이갑 등 여러 장교에게 군사학을 배워 일찍이 정교의 군직을 가졌다가 외놈에게 군대가 해산된 후에 향리에 거주하다 양산학교 교사로 초빙받아 근무하였다. 사람됨이 민활하고 뜻이 굳건했다. 10년역을 받고 복역하던 중 예수교를 독실히 믿었다. 외놈의 이른바 교회사가 일요일에 불상 앞에서 각 수인으로 하여금 머리를 숙여 예불하도록 명하면 수인들은 심중으로는 천황급사를 기원하면서도 표면으로는
머리를 숙였지만 한 호령에 수백 명이 머리를 숙이는 중에도 도인권 한 사람만은 머리를 까딱 아니하고 앉았다. 간수가 질문하니 도구는 자기는 예수교도이므로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 했다. 외놈들이 분이 나서 도군의 머리를 타서 억누르거니 도군은 눌리지 않으려거니 대소동이 일어났다. 일본법에도 신앙 자유가 있고 감옥법에도 수인들이 불교만 신앙하라는 조문이 없는데 어디 근거하여 이같이 무리한가? 일본의 눈에는 도인권이가 죄인이라 하나 신의 눈에는 일본인이 죄인 될지도 알 수 없다. 이로 인해 큰 시비가 생겨 급기야는 교화 시간에 불상에 절하는 것 한 가지 일은 수인 자유에 맡긴다는 전옥의 교시가 있었다. 이것뿐 아니다. 전옥이 도인권에게 상표와 상장을 주었으되 도군은 절대 사절하고 물리쳤다. 수인의 상표는 개전하는 상황이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인데 나는 당초에 죄가 없었고 수인이 된 것은 일본 세력이 나보다 우세한 것뿐이거늘 상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라고 하며 끝내 거절하였고 그 후에 소위 가출옥을 시키는데도 내 죄가 없는 것을 지금에야 깨달았거든 판결을 취소하고 아주 풀어줄 것이지 가출옥이란 가짜가 정신에 상쾌치 못하니 기한까지 있다 나간다 하니 외놈도 어찌하지 못하고 기한을 채워서 방면하였다. 도인권의 행동은 강도로서는 능히 가지지 못할 것이다. 온 산의 마른 나무 가운데 잎사귀 하나만 푸르다는 기계를 누가 흠모하고 감탄하지 않으리요. 불서에 홀로 우뚝 솟아 넓은 도량을 펼치고 천하를 걸어가매 누가 나를 따르랴 하는 구절을 도군을 위해 암송하였다. 동료 수인 중에 이종근이란 나이 겨우 20세의 청년이 있으니 의병장 이진용의 일가 동생이었다. 어릴 적부터 일어를 잘하여 러일 전쟁 때 외장 아카시의 통역이 되었다가 헌병 보조원이 되었다. 이진용이 의병을 일으키던 처음에 종군을 불러와서 사형을 집행하고자 했는데 종군이 이 의사를 향해 아우가 나이 어려 대의를 몰각하고 외에 졸기가 되었으나 지금이라도 형님을 따라 의병이 되어 외병을 섬멸하고 장차 공을 세워 그간의 죄를 씻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이 의사가 쾌히 허락하였다. 종군은 곧 보조원의 총기를 그대로 메고 이 의사가 실패하기까지 종군하다가 외에게 생포되어 사형을 받게 되었는데 이전에 신임받던 아카시에게 면회를 청하여 용서를 구한 결과 5년역을 받았다. 이종근은 외간수에게 청하여 자기가 일자무식이니 56호와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공장에서 복역하게 해주면 문자를 배우겠다고 하여 허가를 얻었다. 2년 동안이나 문자를 가르치노라니 나도 종근의 애호를 많이 받았다. 그러다가 종근은 가출옥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 후 집에서 보낸 서신을 보니 종근이가 아내를 거느리고 안하까지 가서 어머님을 배웠다는 말이 있었다. 추력 중이던 어느 날 졸지에 역사를 중지하고 수인을 한 곳에 회집게 하더니 메이지의 사망을 선언한 뒤 이른바 대사면을 반포하였다. 먼저 보안 2년은 면형이 되니 보안율로만 감옥 살던 동지들은 그날로 추록하였다. 강도율에는 명근형에게는 감형도 되지 않았으나 15년형에는
나 혼자만 8년을 감해 7년으로 되고 김옥량 이외의 몇 사람은 대부분 7년을 감해 8년으로 되고 10년, 7년, 5년들도 차례로 감형되었다. 불과 몇 달 뒤에 메이지의 처가 또한 사망해서 장기의 3분의 1을 감하니 5년여의 가벼운 형이 되었다. 그때는 명근형도 종신형에서 20년으로 감하였으나 명근형은 형을 더하여 죽여줄지언정 감형은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외놈말은 죄수에게 일체를 강제로 집행하는 것이니 감형을 받고 안 받음도 수인의 자유에 있지 않다고 했다. 그때 공덕리에 경성감옥을 준공한 후이므로 명근형은 그리로 이감되어 얼굴만이라도 다시 보지 못했다. 명근형은 전후 17년 동안을 구속되었다가 연전에 풀려나 신천 청계동에서 부인과 같이 1년 남짓 지내다가 자기 부친과 친형제가 그리워 가족을 이끌고 중국, 러시아 접경지대로 이주하였다. 그런데 원체 장구한 세월 동안 가혹한 고생을 한 탓으로 몸에 저항력이 없어져 그다지 심하지도 않은 신병으로 망고 분한을 품고 중국령 화룡현에서 마침내 불귀의 객이 되었다. 그럭저럭 내가 서대문 감옥에서 지낸 것이 3년여이고 남은 기간은 불과 2년이었다. 이때부터는 마음에 확실히 다시 세상에 나가 활동할 신념이 생겼다. 그리하여 세상에 나가서는 무슨 사업을 할까 주야로 생각하였다. 나는 본시 외놈이 이름 지어준 몽우리돌이다. 뭉우리돌의 대우를 받은 지사 중에 외놈의 가마솥인 감옥에서 인간으로 당하지 못할 학대와 욕을 받고도 세상에 나가서는 오히려 외놈에게 순종하며 남은 목숨을 이어가는 자도 있으니 그것은 뭉우리돌 중에도 석회지를 합류하였으므로 다시 세상이라는 바다에 던져지면 평소 굳은 의지가 석회같이 풀리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세상에 나가는 데 대하여 우려가 적지 않았다. 만일 나도 석회지를 가진 뭉우리돌이면 만기 이전에 성결한 정신을 품은 채로 죽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리하여 결심의 표시로 이름을 구라하고 호를 백범이라고 고쳐서 동지들에게 엄포하였다. 구를 구로 고친 것은 외에 민적에서 벗어나고자 함이요 연하를 백범으로 고친 것은 감옥에서 여러 해 연구에 의해 우리나라 하등사회 곧 백정 범부들이라도 애국심이 현재의 나 정도는 되어야 완전한 독립국민이 되겠다는 바람 때문이었다. 복역 중에 뜰을 쓸 때나 유리창을 닫고 할 때는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우리도 어느 때 독립정부를 건설하거든 나는 그 집에 뜰도 쓸고 창호도 닦는 일을 해보고 죽게 해달라고. 10일 다시 인천 감옥으로. 나는 장기를 2년도 채 못 남기고 서대문 감옥을 떠나 인천으로 이감하게 되었다. 원인은 내가 제2과장인 외놈과 싸운 사실이 있었는데 그놈이 비교적 고역이 심한 인천 축항공사를 시키는 곳으로 보낸 것이다. 서대문에는 우리 동지들이 다수 있어서 정리상 위로도 되고 노역 중에도 편의가 많은 터였다. 쾌활한 생활을 하였다 할 수 있는 이곳을 떠나 철사로 허리를 묶여 30-40명 적의군에 편입되어 인천 옥문 앞에 당도하였다. 무술년 1898년 3월 9일 한밤중에 옥을 깨뜨리고 도주한 이 몸이 17년 후에 철사에 묶여서 다시 이곳에 올 줄 누가 알았으랴. 옥문 안에 들어서며 살펴보니
새로이 감방을 증축하였으나 옛날에 내가 글을 읽던 방과 삼보하던 뜰은 그대로 있었다. 호랑이같이 왔다나베 놈을 통렬히 규탄하던 경무청은 매춘녀의 검사소로, 감리사가 진모하던 내원당은 감옥 창고가 되었고, 옛날 순검 주사들이 들끓던 곳은 외놈의 세상으로 변해버렸다. 마치 사람이 죽었다가 몇십 년 후에 다시 살아나서 자기가 놀던 고향에 와서 보는 듯하다. 감옥 뒷담 넘어 용동 마루턱에서 옥중에 갇힌 불효자식인 나를 보시느라고 날마다 우두커니 서서 내려다 보시던 선친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변한 탓으로 지금의 김구를 옛날 김창수로 알 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감방에 들어가서 보니 서대문에서 먼저 이감된 낯이 익은 사람도 더러 있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곁에 썩 다가앉으며 나를 보고서 아는 체를 한다. 그분 낯이 매우 익은데 당신 김창수 아니오? 정말 청천벽력이라. 놀라서 자세히 보니 17년 전에 절도 10년 역을 지고 같이 깜빵살이 하던 문종칠이었다. 나이는 늙었을 망정 젊어서의 얼굴은 그대로 알겠으나 전에 없던 이마에 쑥 패인 구멍이 있다. 나는 짐짓 머뭇거렸다. 그 자는 내 얼굴을 자세히 보면서 말했다. 창수, 김서방, 지금 내 얼굴에 구멍이 없다고 보면 아실 것 아니오. 나는 당신이 탈옥한 후에 죽도록 매를 맞은 문종칠이오. 그만하면 알겠구려. 나는 밉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였지만 반갑게 인사를 하였다. 문종칠이 물었다. 당시 항구를 진동시키던 충신이 지금은 무슨 사건으로 들어왔소? 15년 강도요. 문은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다. 충신과 강도는 거리가 매우 먼데요. 그때 창수가 우리 같은 도적놈들과 동거하게 한다고 경무관까지 규탄을 하던 것으로 보아서 강도 15년 맛이 꽤 무던하겠구려. 나는 문의 말을 탓하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빌붙었다. 여보, 충신 노릇도 사람이 하고 강도도 사람이 하는 것 아니요. 한때는 그렇게 놀고 한때는 이렇게 노는 게지요. 대관절 문서방은 어찌하여 다시 고생을 하시오. 나는 이번까지 감옥 출입이 7차례이니 일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징역은 얼마요? 강도 7년에서 5년이 되어 한 반년 후엔 다시 나가 다녀오겠소. 여보, 끔찍한 말씀도 하시오. 자본 없는 장사는 거지와 도적이지요. 더욱이 도적질에 입맛을 붙이면 별 수가 없습니다. 당신도 여기서는 별 꿈을 다 꾸지만 사회에 나가만 보시오. 도둑질하다가 징역 산 놈이라고 누가 받자를 하오. 자연 농공상에 접촉을 못하지요.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는 말과 같이 도적질 해본 놈은 거기만 눈치가 뚫려서 다른 길은 밤중이구려. 그같이 여러 번이라면 가명이 어찌 되었소. 번번이 초범이지요. 지나온 대로 진술하다가는 바깥바람도 못새게요. 나는 서대문 감옥에서 평소 같은 무리로 도적질을 하다가 자기는 중형을 지고 복역 중인데 같은 무리가 가벼운 횡령죄를 지고 들어와 서로 만나 중형자가 경형자인 동료를 고발하여 종신역을 받게 하고 자기는 그 공로로 형을 감하고 후한 대우를 받아서 동료 수인들에게 질시받는 사람을 보았다. 만일 문가를 덧들여 놓으면 감옥에 대해 눈치가 훤한 자로
괴악한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었다. 나의 신문 기록에 3개월 징역진 사실이 없는데도 17년이나 지워주는 외놈들인데 저희 군관을 죽이고 탈옥한 사실이 발각되는 날이면 아주 마지막이다. 체포된 직후 사실이 발각되었다면 죽든지 살든지 상쾌하게 지내버렸을 텐데 만기가 1년 남짓에 이제껏 당하지 못할 욕, 감당하기 어려운 학대를 다 지내고 나서 세상에 나갈 희망을 가진 오늘날 문가가 먼저 발설만 하면 내 일씨는 고사하고 늙은 어머님, 어린 처자의 정경이 어떠할까? 문가에게 친절 또 친절하게 대우하였다. 집에서 부쳐주는 사식도 틈을 타서 문가를 주어 먹게 하고 감옥식이라도 그자가 곁에만 오면 나는 굶으면서도 문가를 주어 먹였다. 그러다 문가가 먼저 만기 추러 가니 내가 추러 가는 것 못지않게 시원하였다. 아침 저녁 쇠사슬로 허리를 마주 매고 축항 공사장으로 출력을 간다. 흙지개를 등에 지고 10여 장의 높은 사다리를 밟고 오르내린다. 여기서 서대문 감옥 생활을 회고하면 속담에 누워서 팥떡 먹기라 불과 반나절에 어깨가 붓고 등창이 나고 발이 부어서 운신을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다리로 올라갈 때 여러 번 떨어져 죽을 결심을 하였다. 그러나 같이 쇠사슬을 마주맨 자는 인천항에서 남의 구두 켤레나 담뱃값을 도적한 죄로 2~3달 징역 사는 가벼운 수인이었다. 그자까지 내가 죽이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생각다 못해 노역의 장꾀를 부리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하였다. 여러 달 후 소위 상표를 주었다. 도인공같이 거절할 용기도 없고 도리어 다행으로 생각되었다. 감옥문 밖으로 축항 공사장에 출입할 때 왼편 첫 집이 박영문의 물상객주 집이다. 17년 전에 부모 양위께서 그 집에 계실 때 박씨가 후덕한 사람인데다 나를 사랑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아버님과 동갑이심으로 친밀히 지냈는데 그 노인이 문전에서 우리가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보고 있다. 나는 내 은인이요 아울러 아버님과 동갑이신 노인에게 곧 가서 절하고 나는 김창수입니다 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그분이 오죽 반겨할까. 왼쪽 맞은편 집도 역시 물상객주인 안호연의 집인데 안씨 역시 나와 부모님께 극진한 정성을 다하던 노인으로 그도 그 집에 그대로 살고 있었다. 나는 출입시 종종 마음으로 절하고 지냈다. 6. 망명의 길 1. 추록 고향으로 6, 7월 더위가 심한 어느 날 갑자기 수인 전부를 교회당에 모이라 하므로 나도 가서 앉았다. 소위 분감장인 외놈이 좌중을 향하여 55호를 부른다. 내가 대답하니 일어나 나오라고 호령한다. 단상에 나가니 가축록으로 방면한다는 뜻을 선언한다. 나는 꿈인 듯 생시인 듯 좌중 수인들을 향하여 점두례를 하고 곧 강수의 인도로 사무실에 나가니 벌써 준비한 흰옷 한 벌을 내준다. 그때부터 붉은 옷을 입은 죄수가 흰옷을 입은 사람으로 변하였다. 맡겨두었던 금품과 추력한 품삯을 계산하여 주었다. 옥문 밖으로 나와서 걸음걸음 생각한다. 박영문이나 안호연을 의당 찾아뵈어야 할 터이나 의연히 두 집에 객주문패가 붙어있으니 집안이 조용하지 못할 것은 뻔한 사실이요. 또한 내가 두 분을 찾아보면 김창수란 본명을 말해야 그들이 깨달을 터이고 그러면 자연 안 식구에게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남자는 고사하고 부인들은 내가 왔다는 말을 들으면 20년 동안이나 생사를 모르던 터에 기이하다고 이야기를 퍼뜨리게 될 터이니 그러면 내 신변은 위험천만이었다. 박씨나 안씨 집을 지날 때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견뎠다. 옥중에서 친하던 중국인을 찾아가서 밤을 지내고 이튿날 아침 전화국에 가서 안악으로 전화를 걸어 아내를 불렀다. 안악국에서 전화받은 직원이 성명을 묻는다. 김구요. 선생님, 옥에서 나오셨소. 예, 나와서 지금 차 타러 나갑니다. 예, 그러시면 제가 댁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 끊겠습니다. 전화국 직원은 내 제자였다. 그날 경성역에서 경의선 차를 타고 신막에서 하루 자고 이튿날 사리원에서 하차하였다. 선유진을 거쳐 여물평을 건너가며 살펴보니 전에 없던 신장로에 수십 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선두에 계신 어머님이 내 걸음걸이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며 와서 붙들고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 살아오지만 너를 심히 사랑하고 늘 보고 싶어 하던 내 딸 화경이는 서너 달 전에 죽었구마. 내 친구들이 내게 알릴 것 없다고 권하기로 기별도 하지 않았다. 7세 미만의 어린 것이 죽을 때 나 죽었다고 옥에 계신 아버지께는 기별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들으시면 오죽이나 마음이 상하겠소 하더라. 나는 그 후 곧 안악읍 동산 공동묘지에 있는 화경이 묘지에 가보았다. 뒤이어 김용재 등 수십 명 친구들이 다투어 달려와 희비가 교차하는 얼굴로 인사를 했다. 나는 돌아와서 안신학교에 들어갔다. 그때까지 아내가 안신여교 교원 사무를 보고 교실 한 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나는 예배당에 앉아서 오는 손님을 맞았다. 아내는 극히 수척한 모습으로 여러 부인들과 같이 잠시 내 얼굴을 보는지 마는지 하고 음식 준비에 골몰했다. 어머님과 아내가 상의하여 친구들과 같이 앉아 먹는 내 모습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였다. 며칠 후 읍내의 친구들이 이인배 집에서 나를 위하여 위로회를 개최하고 나를 청했다. 한편에는 노인들이, 한편에는 중년의 친구들이, 또 한편에는 내 제자들인 청년들이 모였다. 음식이 차려질 즈음 갑자기 기생 한 떼와 악기가 들어왔다. 나는 놀랐다. 최창림 등 몇몇 청년들이 말했다. 선생님을 오래간만에 배운즉 너무 좋아서 저희들은 즐겁게 좀 놀렵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씀도 마시고 여러분과 같이 진지나 잡수셔요. 노인들 중에도 내게 대해 이런 말을 한다. 김 선생은 젊은 사람들의 일을 묻지 마시고 이야기나 합시다. 청년들이 지정하여 아무 기생으로 김 선생님께 수배를 올려라 하는 말이 끝나자 한 기생이 술잔을 부어 들고 곤주가를 부른다. 청년들이 일제히 일어나 나에게 부탁한다. 저희들이 성의로 진상하는 수주 한 잔을 마셔달라는 것이다. 나는 웃고 사양하였다. 내가 평일 음주하는 것을 군들이 보았는가? 먹을 줄 모르는 술을 어찌 마시는가? 물 마시듯 마셔봅시다. 하더니 기생의 손에 든 술잔을 받아서 잔을 입에다 대며 강권하였다. 나는 그 청년들 감흥을 없앨까 하여 술 한 잔을 받아 마셨다. 청년들이 한편으로는 나에게 술을 권하는 사이 기생의 가무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인배 집 앞이 안신학교이므로 음악소리와 기생 노랫소리가 어머님과 아내의 귀에 들렸던 것이다.
어머님은 바로 사람을 보내어 나를 부르셨다. 그 눈치를 안 청년들이 어머님께 가서 말씀드렸다. 선생님은 술도 안 잡수시고 노인들과 이야기나 하십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어머님이 친히 오셔서 부르셨다. 나는 어머님을 따라 집에 왔다. 어머님은 노하셔서 책망하신다. 내가 여러 해 동안 고생을 한 것이 오늘 내가 기생데리고 술 먹는 것을 보려 하였더냐. 나는 무조건 대죄하였다. 어머님도 어머님이거니와 아내가 어머님께 고발하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계획을 낸 것이었다. 아내와 어머님은 종전에는 고부간에 충돌되는 점도 없지 않았으나 내가 체포된 후부터 6, 7년간 경향을 전전하며 별별 고생을 같이 하여 일심동체로 반점의 충돌도 없어졌다고 한다. 경성에서 지낼 때 아내는 연동 안득은 여사와 곽귀맹 여사의 돌봄도 많이 받았고 경제적 궁핍 때문에 화경일을 어머님에게 맡기고 매일 외놈 토지국에 책 만드는 공장에서 고된 일도 하였다. 또한 어느 서양 여자가 아내의 학비를 부담하고 공부를 시켜주마 하였으나 서름에 파묻힌 어머님과 어린 화경일을 돌볼 결심으로 공부도 못하였노라고. 종종 자기 의사와 맞지 않을 때 아내는 반드시 이런 말을 하여 나를 괴롭게 했다. 다른 가정에서는 보통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말다툼이 생기면 주로 모친이 아들 편을 들건만 우리 집에서는 아내가 내 의견에 반대할 때 어머님이 열백배의 권위로 나만 몰아세우신다. 가만 경험하여 보면 고부간에 귓속말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내게 불리한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므로 한 번도 내 마음대로 집안일을 처리한 적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가 아내의 말에 반대하면 어머님이 만장의 기염으로 호령하신다. 내가 감옥에 들어간 후 내 동지들 중에 젊은 처자가 남편이 죽을 곳에 있음에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을 하느니 추행을 하느니 하는 판에 내 처의 절행은 나는 고사하고 너의 친구들이 감동하였다. 내 처를 결코 박대해서는 못 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외 싸움에서 나는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늘 지기만 하였다. 어머님은 또 분부하셨다. 내가 체포된 후 우리 세 식구가 해주 고향에 다녀와서 경성으로 가려 하니 내 준영 삼촌이 극력 만류하며 내가 집이나 한 칸 짓고 살림을 차려 드릴 터이니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 조카 돌아올 때까지 형수와 질부를 고생시키지 않을 테니 조밥이라도 먹으면서 같이 살자. 젊은 며느리 데리고 다니다 무식한 놈들에게 빼앗기면 어찌하느냐고 야단하지만 내가 내 처의 성결한 심지를 알기 때문에 그 같은 권유도 돌아보지 않고 경성으로 출발하였다. 내가 장기로 판결이 된 후 아무리 고생하더라도 내 근처에 머물며 살아보고자 하나 그도 여의치 못하므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종산 우종서 목사의 주선으로 그곳에서 지낼 때 준영 삼촌은 양식과 쌀을 소 달구지로 싣고 그곳까지 찾아왔더라. 삼촌의 내게 대한 정분이 전보다는 매우 애절하였다. 내가 추록한 줄 알면 와보실 것이다. 편지나 하여 드려라. 내 장모도 전보다 더욱 너를 애중해하니 곧 통지하여라. 나는 서대문에서 한 번은 어머님을 한 번은 아내를 면회한 뒤 매번 면회 기간이면 장모가 늘 오는 것을 보고서 전날 처형관계로 너무 박하게 한 것도 후회되고 매번 면회 온 것을 감사하게 여겼다. 준영 삼촌과 장모에게 추록된 사유를 편지하였다.
안학현병대에 출두를 하니 장내 취업에 대해 질문한다. 나는 평소에 아무 기술이 없고 다만 학교에 여러 해 근무를 하였으며 또 안신학교에서 내 아내가 교편을 잡고 있으니 조교수나 하면 어떠한가? 왜는 공식으로는 불가능하나 비공식으로 도와준다면 경찰은 묵과하겠노라고 한다. 나는 날마다 안신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며 세월을 보냈다. 당시 장모는 이미 정절을 잃고 헌병보조원에 첩이되었다가 폐렴이란 중병을 얻은 큰딸과 다시 동거하면서 생활할 길이 없어 곤란하던 차에 내 편지를 보고 좋아라 하고 염치도 돌아보지 않고 병든 딸을 데리고 우리 집에 들어왔다. 전과 같이 헌병보조원의 첩이라면 문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터이나 죽을 병이 들어 자기 동생 집으로 오는 것이니 미움보다 연민이 느껴져 다같이 살았다. 울적한 나머지 이리저리 다니며 바람이나 쐴 마음도 있었으나 소위 가출옥 기간이 7, 8개월이나 남았으니 무슨 볼일이 있어 어디를 가려면 반드시 사유를 헌병대에 부탁하여 허가를 얻은 후 나갈 수 있었다. 부탁하는 것이 싫어 나는 이웃군 출입도 하지 않았다. 2. 농감생활. 그 후에 가출옥이 해제되자 김용진 군의 부탁을 받고 문화의 궁궁농장에 추수를 검사해주고 돌아왔다. 그 사이에 해주 준영 삼촌께서 점잖은 조카를 보러 가면서 초라하게 갈 수 없다 하여 남의 말을 얻어 타고 와서 이틀이나 지내도 내가 돌아올 시기를 모르므로 섭섭하게 돌아갔다고 한다. 나도 역시 섭섭하나 그의 연말이 멀지 않았으니 정초를 기다려서 삼촌에게 신정문안도 하고 선친의 묘에 성묘도 하기로 했다. 그러다 새해가 되었다. 정초 3, 4일간은 나도 이곳 어른들을 찾아뵙고 어머님을 뵈려고 오는 친구들을 접대하기로 하고 초닷새에 해주행을 작정하였다. 그런데 초나흔날 석양에 제종아우 태운이가 와서 준영 당숙이 별세하였습니다. 고 알렸다. 듣자마자 경악천만이다. 여러 해 동안 옥중 고생을 하던 나를 보고 싶어 찾아오셨고 정초에는 볼 줄 알고 기다리시다 끝내 내 얼굴을 못 보시고 멀고 먼 길을 떠나실 때 그 마음이 어떠하였을까? 하물며 당신 역시 딸은 하나 있으나 아들이 없고 사형제 소생 중에 오직 하나뿐인 조카인 나를 대하고 연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였을까? 다음날 아침 태운을 동반하여 그 동네에 도착해서 장례를 주관하여 턱골 동산에 묻어드렸다. 가사의 대강을 처리하고 선친 묘소에 나아가 내 손으로 심은 잣나무 2개를 살펴보고서 다시 안항으로 돌아온 후 다시는 다정다감한 턱골 산천을 보지 못하고 아직 생존하신 당숙모와 제종조를 배알하지 못하였다. 이 해에 셋째 딸 은경을 낳았다. 나는 계속 안신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던 바 매번 추수 시기에는 김용진의 농장에 가 타작을 강검하였다. 읍내 생활에 취미가 없어져서 홍량과 용진, 용정에게 농촌 생활을 부탁했다. 그들은 자기네 소유 중에 산천이 맞고 아름다운 곳을 택하여 드리겠으니 농사 감독이나 하라고 흔쾌히 허락한다. 나는 해마다 추수를 감독하고 시찰한 바 가장 성가시고 말썽 많고 또 자고로 토질, 풍토병 구덩이로 유명한 동산평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이들 숙질은 놀란다. 동산평이야 되겠습니까? 소작인들의 인품이 극히 험할 뿐 아니라
풍토가 극히 좋지 못한 곳에 가서 어찌 견디겠습니까? 나 역시 몇 년간 그곳 소작인들의 악습 해속을 자세히 살폈으므로 그런 곳에 가서 농촌 개량에나 취미를 붙이고자 하네. 풍토가 나쁜 것은 주의하여 지낼 셈치고 기어이 동산에 가겠다고 강하게 요청하였다. 그이들은 바라는 바지만 감히 청하지 못하는 격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동산은 예로부터 궁방의 장터로 감독이나 소장인이 서로 협잡하여 천석 수학이면 몇백석이라고 궁에 보고하여 감독이 가로채고 소작인들은 수학기에 별을 베고 운반하고 타작할 때 도적질을 하여 실제 수확량이 얼마 못 되는 데다 감관 역시 도적질하여 오기를 여러 백년이니 소작인의 악습 악풍이 그래 달했다. 김씨 가문에서 이 농장을 처음 매수한 것은 진사 용승으로 단독으로 매입하여 거대한 손해를 입고 파산지경에 빠졌다. 그런데 우애가 남다른 여러 형제가 그 손해를 분담하고 동산평을 김씨 가문 공유로 한 것이다. 전부터 노영극이란 자가 동산평 감관으로 와서 소작인들을 자기 집에 소집하고 도박을 하게 하여 추수할 때 소작인 분량의 곡물을 전부 탈취하였는데 도박에 응하지 않는 자는 농작지를 얻기 어려웠다. 소작인의 악습은 아버지나 형이 도박하면 아이나 동생은 경찰이 오는가 망보는 것이 보통이다. 내가 굳게 그곳에 간농을 요구한 본뜻은 그러한 풍기를 개선하고자 함이었다. 정사년 1917년 42세 2월에 동산평으로 이사하였다. 내가 어머님에게 주의드리기를 소작인들 중 뇌물을 가지고 오는 자 있으면 내가 없는 사이라도 일체 거절하시라고 하였다. 그러나 내 앞에 연초, 닭, 생선, 과실 등 물건을 갖다주는 자가 있었다. 그러면 반드시 소작지에 대한 요청이 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대가 빈손으로 왔으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으나 뇌물을 가지고 와서 요청하면 그 말부터 듣지 않을 터인즉 물건을 도로 가져가고 후일 다시 빈손으로 와서 말하시오. 뇌물이 아니오시다. 선생께서 새로 오셨는데 내가 그저 오기 섭섭하여 좀 가져왔습니다. 그대 집에 이러한 물건이 많으면 굳이 남의 토지를 소작할 것 없으니 그대의 소작지는 딴 사람에게 줄 것이오. 그 자들은 처음 들어보는 말인 까닭에 어쩔 줄 모른다. 이것은 전에 강관님에게 항상 해오던 것입니다. 앞에 강관은 어찌하였던지 본 감관에게는 그런 수단으로서 안 돼요 하고 매번 돌려보냈다. 나는 소작인 준수규칙 몇 조를 반포했다. 도박하는 소작인의 소작권을 허락하지 않음. 학령 아동을 입학시키는 자는 소작지 중 가장 좋은 논 2마지기씩을 더해줌. 학령 아동이 있는데 입학시키지 않는 자는 소작지 중 좋은 논 2마지기를 도로 회수함. 농업에 근실한 성적이 있는 자는 조사하여 추수시 공물을 상으로 줌. 이상 몇 조를 선포한 후에 동산평에 소학교를 설립하여 교사 1명을 초빙하고 학생 20여 명을 모집하여 개학하였다. 교원이 부족하므로 나도 시간으로 교과를 담당하였다. 이제 소작인으로 토지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학부형이 아니면 말 붙이기가 어렵게 되었다. 여전히 전 감관, 노영극, 5, 6형제는 따르지 않고 내 방침과 농정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다. 노가 형제의 소작지는 평내에서 상등지였다.
그 토지 전부의 소작권을 회수하겠다는 통지를 보내어 놓고 학부형에게 분배하고자 하나 한 명도 감히 경작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이유를 물으니 노가의 위세를 두려워함이었다. 내 소작지를 대신 분배해주고 노가에게 회수한 농지를 내가 경작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깜깜한 밤에 문 밖에서 김 선생을 부르는 자가 있었다. 집 밖으로 나가니 김구야 좀 보자 한다. 나는 그 자의 음성을 듣고 노형근임을 알았다. 야간에 무슨 사이로 왔느냐고 물으니 노가는 와락 달려들어 내 왼쪽 팔을 힘껏 물고 늘어졌다. 그리고는 힘껏 나를 끌고 저수지 근처로 나갔다. 이웃집에 거주하는 동네 사람들이 겹겹이 둘러섰으나 한 명도 감히 싸움을 중재하는 자가 없었다. 나는 생각하였다. 이같이 무례한 놈에게는 의리도 소용이 없고 당장의 완력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는데 노가는 나에 비하면 나이도 젊고 힘도 센 놈이다. 그러하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나는 그놈의 오른쪽 팔을 힘껏 물고 치아포에서 보인 방식으로 극단의 용기를 내어 저항하니 노가는 그만 나의 물었던 팔을 놓고 물러선다. 나는 노관의 여러 형제와 도당이 몰려와서 인가에 숨어 잠복하고 노형근을 선봉으로 파송한 내용을 알았다. 나는 고함쳤다. 형근이 한 명만으론 내 적수가 못되니 너희 노가 무리는 잠복하고 있지만 말고 도적질을 하든지 사람을 죽이든지 예전 계획대로 하여 보려무나. 과연 잠복하고 형세를 엿보던 노형근 무리는 웅성거리기만 하고 나오는 자가 없다. 예, 김구야. 이전에 당당한 경성의 강관도 저수지 물맛을 보고 쫓겨간 자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형근이 말하자 잠복했던 한 놈이 툭 튀어나와 다른 곳으로 가며 말했다. 어느 날이고 바람 잘 부는 날 두고 보자. 나는 겹겹이 둘러서서 싸움 구경하는 자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 사람들은 저자의 말을 명심하라. 어느 날이고 내 집에 화재가 나면 저놈들의 지시니 여러 사람들은 그때에 입증하라. 형근이가 물러간 후에 여러 사람들은 나에게 노가 형제들과 원수를 맺지 말라고 권하였다. 나는 준엄하게 꾸짖고 밤을 지냈다. 어머님은 밤에 안악으로 통보했다. 다음날 아침에 김용진, 김홍량이 의사 송영서를 데리고 급한 걸음으로 달려와서 내 상처를 진단하며 소송 수속을 준비하였다. 노가 형제들은 몰려와서 머리를 쪼아리며 사죄를 했다. 김용진, 김홍량 양군을 만류하고 노가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가 결단코 없을 것이라는 서약을 받고 그 문제는 낙착을 보았다. 이후로는 이미 반포한 농규를 좇아서 시행하였다. 나는 날마다 일찍 일어나서 소작인의 집을 찾아 나태해서 늦도록 잠을 자는 자가 있으면 깨워서 집안일을 하도록 하며 가정이 더러운 자는 청결하게 하며 땔감을 마련케 하고 집신 삼기와 자리 짜기를 장려하였다. 평상시 소작인들의 금만부를 작성하여 추수철에 농장주의 허가를 얻은 범위 내에서 부지런한 자에게는 후한상을 주고 게으른 자에게는 다시 게으르면 경작권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예고하였다. 종전 추수시에는 타작마당에서 채무자가 모여들어 곡물 전부를 다 가져가고 자긴들의 거반은 타작기우만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내 감독을 받은 후 곡식포대를 자기 집으로 가져가 쌓아두게 되니 농가 부인들은 더욱 감심하여 나를 집안 늙은이 모양으로 친절하게 대우하였고 도박의 풍습은 거의 근절이 되었다.
그때 장덕준 군이 재령에서 명신여교 소유 장토를 관리하게 되었는데 장군의 평시 연구와 일본 유학 시 시찰한 농촌 개발의 방안을 갖추어 장내 협조하기로 수차 서신이 왕복되었다. 동산평에서 같이 농토를 간검하는 동업자요. 아울러 동지인 지일청 군은 이전 교육시대부터 친우이므로 힘을 합쳐 진행해 나가니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다. 어린 딸아이 은경이가 사망하고 처형 역시 사망하여 그 땅 공동묘지에 매장하였다. 무원년 1918년 43세 11월에 인이가 출생했다. 인이가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님은 물론이고 여러 친구들이 아들 낳기를 바랐던 것은 내 나이가 40여세에 누이도 없는 독자로 자식이 없음을 우려함이었다. 인이가 난 후 김용재는 어머님께 치하하여 말했다. 아주버님, 손자 장가 보낼 때 내가 후행갈 거요. 김용승 진사가 이름 짓기를 맡아 김린이라 한 것을 외의 민족에 등록된 까닭에 인으로 고쳤다. 3. 상해 망명. 인이 난 지 석 달, 구름 끼어 어두웠던 겨울 추위가 지나고 따스한 봄바람이 부는 김인년 1919년 44세 2월이 돌아왔다. 청천 병력과 같이 경성 탑동공원에서는 독립만세 소리가 일었고 독립선언서가 각 지방에 배포되자 평양, 진남포, 신천, 안악, 온정, 문화 각지에서 벌써 인민이 골기하여 만세를 부르고 안악에서도 계획하고 준비하던 때였다. 장덕준 군은 자전거를 탄 사람을 시켜 한 통의 서신을 보내왔다. 뜯어 읽어보니 국가대사가 일어났으니 같이 재령에 앉아서 토의 진행하자는 것이다. 나는 기회를 보아 움직이마 라고 답신을 보내고 밀행하여 진남포를 건너 평양으로 가려 하니 그곳 친구들이 평양에 무사히 도달하기 불가능하니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 공고함으로 그날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니 안악에서는 이미 준비가 완성되었으니 함께 나가서 만세를 부릅시다 하는 청년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만세 운동에는 참여할 마음이 없다 고 하였다. 선생이 참여하지 않으면 누가 선창합니까? 독립은 만세만 불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장래 일을 계획 진행하여야 할 터인즉 나의 참 불참이 문제가 아니니 자네들은 어서 만세를 부르라 하고 돌려보냈다. 그날 안악읍에서도 만세를 불렀다. 나는 그 다음날 아침에 평소 소작인들을 지휘하여 농기구를 가지고 일제히 모이라 하고 지팡이를 짚고 제방에 올라 제방 수리에 몰두하였다. 내 집을 감시하던 헌병놈들이 내 동정을 보아야 농사 준비만 하기 때문인지 종호가 되어 유천으로 올라가 버렸다. 나는 점심시간에 소작인들에게 일을 잘 끝마치도록 부탁한 후 잠시 이웃마을에 다녀오마 하고 안악읍에 도착하니 김용진 군이 말했다. 홍량더러 상해에 가라고 했더니 10만 원을 주어야 가지 그렇지 못하면 떠나지 못한다고 하니 선생부터 가십시오. 홍량은 추우러 갈 셈 치고요. 지체할 수 없는 형편을 보고 즉시 출발하여 사리원에 도착하여 김우범 군에게서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아침 신의주행 기차에 올랐다. 기차 안에는 물 끓 듯 하는 말소리가 만세 부르는 이야기뿐이다. 황해도에서 평산, 금천은 어느 날 불렀고 연백은 어느 날, 황주, 봉산에서는 어떻게 불렀고 하는 이야기들이었다. 평양을 지나는데 역시 어디서 만세 부르다가 사람 몇 명이 상하였다는 등의 이야기뿐이다.
우리가 죽지 않고 독립이 되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독립은 벌써 되었지요. 아직 외가 물러가지만 않은 것뿐이니 전국의 인민이 다 떠들고 일어나 만세를 부르면 외놈이 자연히 쫓겨나고야 말지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 이야기에 배고픈 것도 있고 신의주 역에서 하차하였다. 그 전날에 신의주에서 만세를 부르고 21명이 구금되었다 한다. 개찰구에 외놈이 지키고 여객을 엄밀히 검사한다. 나는 아무 짐 보따리도 없이 수건에 여비만 싸서 요대에 잡아매었다. 어떤 물건이냐 물어서 돈이라 하였고 무엇 아는 사람이냐 물어서 제목상이라 하였다. 외놈은 제목이 사람이야 하더니 가라고 한다. 신의주 시내에 들어가 요기를 하며 공기를 살펴보니 그곳 역시 흉흉하였다. 오늘 밤에 또 만세 부르자고 아까 통지가 돌았다는 둥 술렁술렁한다. 나는 중국인의 인력거를 불러 타고 바로 큰 다리 위로 지나서 안동연의 어떤 여관에서 변성명하고 좁쌀장수라 하고서 7일을 경과한 뒤 이륙양행의 배를 타고 상해로 출발하였다. 황해안을 지나갈 때 일본 경비선이 나팔을 불고 따라오며 배를 세울 것을 요구하나 영국인 선장은 들은 채도 아니하고 전속력으로 경비구역을 지나서 4일 후 무사히 포동 선창에 내렸다. 같이 탄 동지는 모두 15명이었다. 안동역에서는 아직 얼음덩이가 첩첩이 쌓인 것을 보았는데 황포 선창에 내리며 바라보니 녹음이 우거졌다. 공승설이 15호에서 하룻밤 숙박하였다. 이때 상해에 집합된 인물 중 평소 나와 친숙한 사람은 이동영, 이광수, 김홍서, 서병호 4명이었고 그 밖은 구미와 일본에서 도래한 인사들, 중화령과 본국에서 찾아온 인사, 전부터 중국에서 유학 및 상업을 하는 동포들로 그 수를 통계하면 500여 명이라 한다. 이튿날 아침 전부터 상해에 가족을 이끌고 먼저 와 살고 있던 김보영 군이 와서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숙식을 같이 했다. 김 군은 장년읍 김두원의 큰 아들이며 경신학교 출신으로 전날 내가 작년에서 학교 사무를 총괄할 때부터 나를 존경하고 따르던 청년이었다. 4. 경무국장에서 국무령까지 이동영, 이광수, 김홍서, 서병호 등 옛 동지들을 찾아가 만나 악수하였다. 그때 임시정부가 조직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국사에 자세히 기록될 것이므로 생략한다. 나는 내무위원회 한 사람으로 피선되었다. 그 후 안창호 동지는 미주로부터 상해로 건너와서 내무총장으로 취임하고 정부 제도는 차장제를 채용하였다. 나는 안씨에게 정부의 문지기를 청원하였다. 이유는 종전에 본국에 있을 때 내 자격을 시험하기 위하여 순사 시험 과목을 혼자 시험 쳐본 결과 합격하기 어려움을 알았던 스스로의 경험과 허영을 탐하여 실무에 소홀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안 내무총장은 쾌히 받아들였다. 자기가 미국에서 본 바 특히 백악관만 수호하는 관리를 두었으니 우리도 백범 같은 이가 정부청사를 수호하게 되는 것이 좋으니 국무회의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하였다. 다음 날 도사는 나에게 홀연 경무국장 임명장을 교부하며 취임하여 근무할 것을 힘써 권하였다. 그때는 국무회의에 각 부 총장들이 아직 다 취임하지 않았으므로 각 부의 차장이 총장의 직권을 대리하여 국무회의를 진행하던 때였다.
그때 차장 등은 윤현진, 이춘숙 등 젊은 청년들이므로 노인에게 문을 여닫게 하고 통과하기가 미안하다 하고 백범이 여러 해 감옥생활로 외놈의 실정을 잘 알 터이니 경무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되었다 한다. 나는 순사의 자격도 되지 못하는데 경무국장을 어찌 당할 수 있겠소. 하니 도사는 강권하였다. 백범이 만일 거절하여 피한다면 청년 차장들의 부하되기가 싫다는 것으로 여러 사람이 생각할 터이니 거절하지 말고 공무를 집행하시오. 나는 부득이 응낙하고 취임하여 시무하였다. 민국 2년 1920년 45세에 아내가 인의를 이끌고 상해로 건너와 같이 살았다. 본국에서는 어머님이 장모와 같이 동산평에 계시다가 장모 또한 별세하니 역시 그곳 공동묘지에 안장하고 민국 4년 1922년에 상해로 건너와 재미있는 가정을 이루었다. 그해 8월에 신이가 태어났다. 경무국에서 접수한 본국 보도에 의하면 외놈이 나의 국모 보수 사건을 24년 만에 비로소 알았다 한다. 이 비밀이 이같이 장구한 세월 하물며 양서지방에는 사람마다 모두 알던 그 일이 그같이 오랫동안 감추어져 온 것은 참으로 드물고 기이하다 하겠다. 내가 항무총감의 직을 띠고 해서 각 군을 순회할 때 학교에나 대중들에게 외놈을 다 죽여 우리 원수를 갚자고 연설하면서 매번 나를 본받으라고 치아포 사실을 말하였다. 해주 검사국과 경성총감부에서 각 지방 보고를 수집하여 김구라는 책에 나의 이런 일동을 상세히 기재하였을 것이지만 어떤 정탐이라도 그 사실만은 외놈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 나의 몸이 본국을 떠나 상해에 도착한 줄 알고 나서 비로소 그 사실이 외에게 알려졌다 한다. 나는 이것 한 가지 일을 보아도 우리 민족의 애국 정성이 좋기 장래의 독립의 행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 예견한다. 민국 5년 1923년 48세 내무총장으로 직무하였다. 그간 아내는 신의를 해산한 후 낙상으로 인해 폐렴에 걸려 몇 년을 고생하다 상해 보령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역시 서양시설을 갖춘 홍구 폐병원에 격리 입원하게 되었다. 나와는 보령의원에서 마지막 작별을 하였고 민국 6년 1924년 49세 1월 1일 홍구 폐병원에서 영원의 길을 떠났다. 나는 아내를 불란서 조계 숭산로 경찰서 후면의 공동묘지에 매장하였다. 나의 본뜻은 우리가 독립운동 기간 중 혼례나 장례의 성대한 의식으로 금전을 소비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으므로 아내의 장례는 극히 검량하게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여러 동지들이 아내가 나로 인해 무한한 고생을 겪은 것이 곧 나라 일에 공헌한 것이라 하여 나의 주장을 불허하고 각기 연금하여 장의도 성다하게 지내고 묘비까지 세워주었다. 그 중에 유세관 인욱군은 병원 교섭과 묘지 주선에 성력을 다하였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인이도 병이 중하여 공제의원에 입원 치료하다가 아내 장례 후 완전히 나아 퇴원하였다. 신이는 겨우 걸음마를 익힐 때요 아직 젖먹을 때였다. 먹는 것은 우유를 사용하나 잘 때는 반드시 할머님의 빈젖을 물고야 잠이 들었다. 차차 말을 배울 때는 단지 할머니만 알고 어머니가 무엇인지 몰랐다. 민국 8년 1926년 51세 어머님은 신이를 데리고 고국으로 가셨다. 민국 9년 1927년 52세 인이까지 보내라는 어머님 명령에 의하여 환국시키고 상해에는 나 혼자 외롭게 남았다.
그해 11월 나는 국무령으로 피선되었다. 나는 의정원 의장 이동영에게 지금 정부가 위축된 추형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김존위의 아들로 일국의 원수가 되는 것은 국가의 위신을 추락케 하는 것이니 감당할 수 없다 하였으나 혁명 시기에는 관계없다고 강권하므로 부득이 승낙했다. 윤기섭, 오영선, 김갑, 김철, 이규홍으로 내각을 조직한 후 헌법 개정안을 의원에 제출하여 독재제인 국무령제를 고쳐 평등제인 위원제로 개정 실시하여 나는 당장은 위원의 한 사람으로 직무하였다. 5. 내 인생을 돌아보며 내 60평생을 회고하면 너무도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개 사람이 귀하면 궁함이 없겠고 궁하면 귀함이 없을 것이나 나는 귀에도 궁하고 궁에도 궁한 인생을 지냈다. 국가가 독립을 하면 삼천리 강산이 다 내 것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천하의 넓고 큰 지구면에 한 치의 땅, 반칸의 집도 내 소유가 없다. 과거에는 영욕의 심리를 가지고 궁을 면하려고 버둥거려 보기도 하고 독장수샘도 많이 하여 보았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런 생각을 한다. 옛날에 한유는 송국문을 지었다지만 나는 우국문을 짓고 싶으나 문장이 아니므로 그것도 할 수 없다. 자식들에게 대하여도 아비된 의무를 조금도 못하였으므로 내가 아비라 하여 자식된 의무를 하여 주기도 원치 않는다. 너희들은 사회의 은택을 입어서 먹고 입고 배우는 터이니 사회의 아들이라는 심정으로 사회를 부모처럼 효로 섬기면 내 소망은 이에서 더 만족이 없을 것이다. 김인현 1919년 44세 2월 26일이 어머님 환갑이었으므로 약간의 술과 안주를 마련하여 친구들이나 모으고 축가연이나 하자고 아내와 의논을 하고 진행하려는데 이 눈치를 아시고 어머님은 극히 말리셨다. 내가 1년 추수만 더 지내도 좀 생활이 나을 터이니 한다면 내 친구들을 다 청하여 하루 놀아야 하지 않느냐. 내가 곤란한 중에서 무엇을 준비한다면 도리어 내 마음이 불안하니 다음으로 미루라 하심으로 이르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내가 나라를 떠나게 되고 그 후 어머님께서도 상해에 오셨으나 공적이든 사적이든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도 불가능하였지만 설사 역량이 있다 하여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목숨 잃고 집안 망하는 동포들이 매일 수백이란 비참한 소식을 듣고 앉아서 어머님을 위하여 수연을 준비할 용기부터 없었다. 그러므로 내 생일 같은 것은 입 밖에 내지 않고 지냈는데 민국 8년 1926년 나석주가 식전에 많은 양의 고기와 채소를 사가지고 와서 어머님에게 드렸다. 오늘이 선생님 생신이 아닙니까? 돈은 없고 해서 의복을 전당하여 고기 근이나 좀 사가지고 밥해 먹으러 왔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은 것을 영원히 기념할 결심과 어머님에게 너무도 죄송하여 내 죽는 날까지 내 생일을 기념하지 않기로 하고 날짜를 기입하지 아니한다. 상해에서 인천의 소식을 듣건대 박영무는 별세하였고 안호연은 생존하였다 하기로 믿을 만한 편에 회중식에 한 개를 사서 보내며 나의 행적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아직 답변이 없다. 성태영은 그간 길림에 내왕하였으므로 통신을 하였다. 유한무는 북간도에서 누구에게 피살되었고 아들 한경은 아직 북간도에서 살고 있다 한다. 이종구는 러시아 여자를 아내로 맞아
상해에 와서 종종 만나보았다. 김영진 유족의 소식은 아직 듣지 못하였고 김경득 유족은 탐문 중이다. 내가 지나온 기록 중에 요널 일자를 기입한 것은 나는 기억하지 못하겠으므로 본국의 어머님에게 서신으로 물어서 쓴 것이다. 내 일생에서 제일 행복이라 할 것은 기질이 튼튼한 것이다. 거의 5년의 감옥 고역에 하루도 병으로 일 못한 적 없었고 인천 감옥에서 학질에 걸려 반나절 동안 역을 쉰 것이 있을 뿐이다. 병원이란 곳에는 혹을 때려 재중원에 1개월, 상해에 온 후 서바나 감기로 20일 동안 치료한 것뿐이다. 김인연에 중국으로 건너온 이후 지금까지 10여 년, 그간 지내온 일에 대하여 중요하고도 진기한 사실이 많으나 독립 이전에는 절대 비밀로 할 것이므로 너희들에게 알려주지 못함이 극히 유감이다. 이해하여 주기를 바라고 이만 그친다. 이 글을 쓰기 시작한 지 1년이 넘은 민국 11년 1929년 54세 5월 3일에 종료하였다. 임시정부 청사에서